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정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따라갈 수도 없는 정도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정책이 요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본인 말로는 뭐 마약 청산 때문이다. 그리고 자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잔뜩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이 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미국 산업이라고요. 네, 바로 자동차 산업. 네. 자동차 산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이제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시행 이틀 만에 자동차에 한해서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하겠다. 그랬다가 어제는 그 USMCA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와 무역 협정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적용되는 품목에 한해서 한 달 동안 또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죠.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스텔란티스 이 대표들과 전화 통화를 한 뒤에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러다가 정말 우리 큰일 납니다. 나라 지키려다가 당신이 지금 자동차는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시간이라도 좀 벌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그런 관세의 타격을 받는 건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자동차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국경을 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조립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알죠. 그 우리로 따지면 그 옛날 포니도 그런 게 있었는데 뒤에 트럭처럼 있는 픽업 트럭. 맞아요. 픽업 트럭이에요. 그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적재 공간 이제 뚜껑이 없는 그런 트럭인데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를 이렇게 쭉 줄을 세워 놓으면 거의 뭐 1위부터 3위까지가 매년 뭐 전부 픽업 트럭일 정도로 미국인들의 어떤 문화적 경제적 그 정체성이 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의 20%가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한 번은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 여대생 그 대학교 친구가 자기 차 샀다고 시승을 한번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도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픽업 트럭이 되게 둔탁하게 생긴 웬 정말 막 힘 세고 덩치 큰 시골 아저씨들이 탈 법한 픽업 트럭을 이제 보여주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저의 편견이었던 거죠. 근데 미국은 이 도시를 제외하면 비포장 도로도 곳곳에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레저 용품을 싣고 다니거나 상업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달 트럭처럼 이제 덜덜덜덜 이렇게 거리지도 않고요. 그 세단처럼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용성 면에서도 정말 최고이고 힘이 굉장히 좋아서 그 미국 도로 환경에 거의 최적화된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미국 자동차 회사에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수익 모델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픽업 트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들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이 높은가요? 일단 미국에서 팔리는 픽업 트럭의 경우에 3분의 1 정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픽업 트럭 중에서 그 제너럴 모터스, GM 쉐보레에서 나오는 그 실버라도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실버라도의 경우에 작년 생산량의 30%는 멕시코에서 20%는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당연히 미시간 디트로이트하고 뭐 인디애나에도 미국 공장 3곳이 있는데 이 3곳에서 제조된 실버라도 모델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파워 스티어링은 멕시코, 아니면 뭐 리어 조명은 뭐 캐나다, 헤드 유닛 시스템은 중국,
뭐 에어백 모듈은 독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부품입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는 그 포드가 생산 의존도, 해외 생산 의존도가 매우 낮은데요. 네. 지난해 생산된 차량의 80% 이상이 미국 조립 라인에서 출고가 됐고 여기에는 뭐 고수익 중형 및 대형 픽업 트럭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2%가 캐나다, 뭐 한 16%가 멕시코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 이후에 포드가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미국 내 생산 활동에 가장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았군요. 네, 그 칭찬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판매량의 22%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이 됐고요. 부품으로 그 범위를 좀 넓히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는 두 나라 중 한 곳에서 생산된 부품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고 또 상호 연결된 자동차 공급망 구조가 만들어진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1994년에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나프타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경제적 연계를 좀 강화하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예. 그 덕분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그런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생산 비용을 또 줄이고 무관세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죠. 예. 근데 그러다가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나프타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도 줄고 제조업 이 쇠퇴를 가속화시킨 이거는 정말 최악의 무역 협정이다. 그러면서 재협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 USMCA가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3국 간 이 거래 제품의 관세는 면제를 하되 네. 적용 수준을 이제 높여서 그 미국 제조업을 좀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됐죠. 네. 한 달간 뭐 최근에 관세 관련한 부가 이슈가 유예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유예 발표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왜 하필 한 달입니까? 예. 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지체 없이 바로 착수하고 투자하고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부터 예. 관세에 굉장히 대비를 해왔습니다. GM의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일부 생산량을 변경하고 미국 외 지역 공장의 재고를 거의 뭐 한 3분의 1로 줄여왔고요. 예.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를 이제 좀 다른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GM 측에서는 이 관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만약에 굳어지게 되면 공장 이전 여부도 좀 고려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불과 며칠 만에 여기 관세 진행한다, 시작한다 했다가 조금 유예한다, 범위를 조금 넓힌다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관세 완화 또는 뭐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 문제에 좀 성의를 보이고 있네. 그러면 이제 관세 부과는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어떤 예.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제조 공장을 왔다 갔다 옮기는 데에 돈을 쓰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유예 기간 한 달 동안에 그럼 이 자동차 업체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진짜요? 당장은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부품 재고를 최대한 빠르게 미국으로 가져와야죠. 예, 빨리 가져와서 비축을 해둘 겁니다. 한 달 안에 이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을 재배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오랫동안 정착된 그 북미 세 개 국가의 어떤 분업 체계 때문에 일부 자동차 부품은 뭐 최종 조립 단계까지 5회 이상 국경을 넘기도 한대요. 5번이요? 네.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예 기간으로 주어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사실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오히려 그냥 필요한 거 급하게 물건 미리 땡겨다가 갖다 놓자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바뀌지 않는 이상 미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받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관세 부과가 실행이 된다면 네.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이 아무래도 크게 줄겠죠. 업계에서는 그 관세 부과로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며 이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약 2,7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0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비용을 일부 흡수하더라도 나머지는 뭐 혼자 다 흡수를 할 수는 없죠. 뭐 대리점, 뭐 딜러, 그리고 결국엔 고객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또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픽업 트럭의 가격은 최소 3,0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달러까지 비싸게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네. 이렇게 비싸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또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 그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을 또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관세라는 거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는 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들어보죠. 요즘 코코아 생산이 크게 이제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 원인이 불법 금채굴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 얘기가요.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가나는 그 바로 옆 나라인 코트디부아르 네. 거기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코아 생산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나 초콜릿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나 지도를 이렇게 보면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코코아 경작지예요. 네. 근데 요즘에 그 뉴욕에서 거래되는 코코아 선물 가격을 보면 2023년 초 이후로 비교를 했을 때 거의 3배가 뛰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야, 가나에서 코코아 재배하는 그 농부들이 돈 진짜 많이 벌었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정작 농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예, 가나에서는 정부가 코코아를 사들여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코보드라고 해서 그런 국영 코코아 규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 기관이 코코아 구매 가격을 결정을 하고 뭐 수출도 통제하는 어떤 독점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코코보드는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고정 가격제로 인해서 국제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농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냐면 뭐 재정 비효율성 아니면 뭐 방만 경영, 부패 뭐 이런 걸로 오히려 코코아 산업의 좀 수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뭐 병해충 등으로 수확량이 또 급감을 하면서 코코아 농장을 이제 접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코코아 농장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는 또 앞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금 때문입니다. 올해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가나는 코코아도 많이 생산이 되지만 땅을 파면 금이 나올 정도로 세계에서 뭐 10번째로 큰 금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아니 코코아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땅을 팠더니 금이 나온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아프리카에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이 생산이 됩니다. 네. 근데 가나의 금 생산의 40% 정도는 이 소규모 금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소형 광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곡괭이나 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판 다음에 물을 컬컬컬 흘려보내서 이제 밀도가 높은 금이 밑에 아래 쌓이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쓰거나 네. 아니면 왜 우리가 TV에서도 좀 보셨을 텐데 강가에서 그 넓적한 그 채반 같은 거를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사람이 하면서 그 거기 바닥에 무거운 광물이나 금만 남기는 방식으로 금을 이제 채취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규모 금 채굴의 지금 80%는
불법이라는 게 문제예요. 예. 네, 그 올해 한 10여 년 전에는 더 높았어요. 이 비율이.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근데 가나에서는 불법 금채굴을 이제 갈람시라고 부르는데 이 갈람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006년 이후에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가나로 몰려들면서 이 뭐 중장비를 동원한 불법 채굴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2010년 초반에 가나 정부가 그래서 대규모 단속을 하자. 그래서 이 단속을 통해서 중국 갈람시들을 이제 엄청 많이 대거 체포를 해가지고 추방한 적도 있어요. 예. 갈람시 대부분이 게다가 이제 국경지대에서 또 활동을 해가지고 국경지대는 또 이제 정부 감독이나 순찰도 좀 접근이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고 또 이제 갈람시들이 뒷돈을 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뒷돈을 받으면 또 눈 감아주는 그런 부패가 만연해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가나에 또 숲을 파괴해가지고 채굴을 하기도 하는데 열심히 키우던 코코아 농장을 또 불법으로 장악하거나 아니면 아예 돈을 주고 사기도 한답니다. 농부들이 코코아 농장을 그럼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코아는 국제 선물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예. 국영 규제 기관 때문에 뭐 시장 가격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고 점점 키우는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코코아 농장을 접고 거기에서 만약에 금채굴이 이루어지면 코코아 재배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의 한 농부는 뭐 금채굴 업자들에게 이 코코아 농장을 내주고 매달 $500를 받는데 이 $500가 코코아 재배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코코아를 비롯한 다른 농업 노동자들도 금채굴 일자리로 우리가 옮기자. 농사 짓지 말고 거기 가서 일하자. 이런 식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점점 이 농경지가 금채굴장으로 바뀌면서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고 또 금채굴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제, 지역 경제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 점점 그 코코아를 넘어서 다른 농경지도 또 금채굴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뭐 카사바, 옥수수, 쌀 같은 어떤 주요 식량 생산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나라는 국가 자체의 식량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금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뭐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이 채취에 사용하는 물을 따라서 인근 거주 지역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게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안 그래도 막 땅을 팍 해집고 있는데 환경 오염과 함께 또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은 이런 뭐 식수를 섭취하거나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폐질환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 사람들은 코코아 생산도 못하고 불법 금채굴로 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인도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45일간 열린 힌두교의 최대 축제가 막을 내렸다고요? 네, 인도에 마하쿰부 멜라라는 힌두교 최대 축제가 있어요. 예. 근데 마하 하면은 위대한이라는 뜻이고 쿰부 멜라 하면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쿰부가 항아리, 예. 멜라는 축제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위대한 항아리 축제? 네. 예. 근데 이 인도 힌두 신화에서 비롯된 건데 이 신화 속 전설에 따르면 신들이 악마들과 이 항아리에 담긴 어떤 불사의 물을 두고 전쟁을 벌이다가 예.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이 지상으로 이제 4방울 정도가 떨어졌대요. 어. 근데 그 물방울이 4방울이 떨어진 장소가 현재 쿰부 멜라가 열리는 장소 4곳인 겁니다. 프라야그라지, 하리드와라, 우자인, 나시크로 이렇게 4곳은 인도의 그래서 4대 성지예요. 예. 3년마다 4곳의 성지에서 번갈아 가면서 축제가 열리는데 이 힌두 역법에 따라서 태양과 달, 목성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개최 시기를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날짜가 달라요. 근데 음. 이번에는 프라야그라지에서 열렸고 여기가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합류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죄를 씻고
그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이제 쭉 들으시면서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도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상상하고 계시거나 지금 사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아, 강물 안 깨끗할 텐데. 네, 근데 인도 연방오염위원회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 그 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토대로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에서 그 미처리 하수, 또 분변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아이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개최 지역의 그 주 총리가 우리는 시간마다 기계로 강 쓰레기 수거하고 있고 그 시간마다 또 깨끗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서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다. 물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 행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분변 문제까지 있고 하는 정도로 위생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저렇게 챙기고 육성하려는 이유가 뭔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번 축제를 위해서 인도 정부가 그 순례를 전국에서 올 거 아니에요. 예. 순례 온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화장실부터 뭐 목욕, 세탁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데 요리 공간, 뭐 당직 의자 같은 이 편의 시설을 갖춘 임시 도시를 몇 달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진짜 뭐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완전 도시 같은 느낌이네요. 네, 텐트가 정말 많이 있죠. 다 예. 임시 텐트인데 그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종교 행사가 크게 열렸구나. 뭐 물이 더럽구나. 그래도 신경 좀 썼네가 아니라 네. 인도인들이 그리고 인도 정부가 어떤 종교 행사의 경제적 가치를 좀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이런 순례 행사들은 사실은 좀 빈곤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점점 엘리트들도 이런 행사를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마케팅도 좀 전략적으로 했는데 디지털 기술과 뭐 SNS 등을 활용해서 꼭 가봐야 할 명소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좀 많이 했고요. 그 덕분에 이번 행사에 예상보다 2억 명이 더 온 6억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6억 명이요? 네. 그래서 한 설문에 따르면 인도인의 약 80%가 종교를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는 이제 인도가 좀 현대화가 되고 이제 돈도 조금 벌게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비율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사실 조금 점점 더 풍족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종교보다는 조금 인생을 즐기는데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도의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종교 순례 여행이 급증을 하고 자동차 소유가 증가하면서 수천 명이 자동차로 성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도로가 꽉 막히는 그리고 여행사들은 이런 걸 활용해서 돈 많은 순례자들을 위한 어떤 차원이 다른 럭셔리 텐트와 패키지를 제공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순례를 위한 그 지역의 럭셔리 숙소예요. 네, 그 패키지로 제공되니까. 아까 그 텐트 안에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텐트는 조금 더 이제 좀 허름하기도 한데 요건 이제 별도로 더 화려하게 지은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이 인도의 힌두 축제를 더 성대하게 만들고 나도 좀 돈 많이 벌어서 힌두 축제 가야겠다. 이런 열망을 자극하거나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실은 이제 집권당인 BJP 중심으로 하는 인도 정치인들이죠. 힌두교를 어떤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하는 거 보면. 근데 진정한 인도인이 그래서 된다는 거는 힌두교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힌두교인들의 3분의 2가 그렇게 생각하더라 하는 설문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 행사마저도 약간 이제 양극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좀 씁쓸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